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1차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풀이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생략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분들만 이런 객관식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그 객관식 문제집은 우리가 그동안의 공인노무사 시험 제도가 29회까지 많이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고요. 해당 내용 등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그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논리 흐름에 맞춰가지고 문제풀을 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우리가 기존의 기출 문제로만 공부를 해도 괜찮냐 이렇게 의문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OT 강의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객관식 1차 문제풀은 한 20문제 정도가 순수하게 법령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판례만 구성된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법령하고 판례를 섞은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법이 매번 바뀔까요? 그렇지가 않죠. 법이 개정되긴 하지만 법은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는 그냥 과거 법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출제했던 기출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객관식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강의는 총 8회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기본 이론을 제가 다 훑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또 연계되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구두로 짧고 빠르게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객관식 커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노동법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나는 그냥 문제풀이 과정만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객관식 문제는요, 우리가 지문 가지고서 OX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식 문제풀이 가지고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설립할 설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은 논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요, 제가 봄에 촬영을 했던 기본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핵심 소송 노동법이라고 기본 이론 강의가 있으니까 그게 1.5차로 구성되어 있고 14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까지 제가 합쳐가지고 14회로 진도를 나간 거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가 조금 안 맞다 싶으신 분들은 그 기본 이론 강의를 가지고서도 문제풀이 과정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첫 프레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 소송 노동법인데요,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내년 1차 시험에서는 1차 노동법 책도 낼 겁니다. 그때 나올 책 이름이 핵심 소송 노동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1차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몰라서요, 그냥 간단하게 제 양력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23기,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 올해까지 해서 6년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으로는요, 기본 수험서로서 노동법 유해책이 있고 판례집으로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는데, 현재 판례를 푸는 노동법은 지금 절반 상태입니다. 그래서 2기 1기 과정에서는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고요. 그리고 2기 과정에서는 가제본으로 해서 아마 교재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도를 좀 나갈게요. 자, 첫 번째 총론 파트인데요. 노동법 원어 파트는요, 제가 크게 세 편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총론 파트여서 이 총론 파트에서는 법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영역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근로기준법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내용에서 첫 번째 근로관계 전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사, 징계,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 이런 그 편으로 따라가지고 문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특별법 내용으로서 이제 10개 자법이 있죠. 그 내용을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 첫 번째 법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법원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요, 간단하게 기본 소스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법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원이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일반성을 갖추고 있는 법령이 있죠. 노동관계 법령인데 민사법도 우리가 그 노동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민사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적으로 노동관계 법원이 될 수가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치규범은 우리가 특수하게 노동법에서는 다 법원성을 인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체협약, 두 번째 취업규칙, 그리고 세 번째 근로계약 다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있죠. 뭐가 있죠? 관행이죠. 근데 관행 자체가 법원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판례 문장을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관행이 제가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처음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버퍼링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형광펜이 안 쳐질까요? 예, 쳐지네요. 자,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죄송합니다. 문장을 제가 원래 판례 문장을 좀 뺐네요. 여기 나오네요. 관행 여기. 이 전자칠판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저도 이게 글이 눈에 확 안 들어와서 약간 좀 버퍼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관행 자체가 법원성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로계약은 관행성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은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요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관행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행이 법원성이 인정되려면요, 우리가 판례 문제에 따를 때는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돼야 된다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두 문자로 규사사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지문부터 보시면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기업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여기서 두 문자로서 규사, 그리고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는 경우에 이러한 관행은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법원성이 부정되는 게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판례, 그리고 행정해석은 법원성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이로 협약입니다. 그래서 아이로 협약 중에서 우리가 비준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준하고 인준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준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법원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시험 문제 빈출되는 부분이 뭐다? 비준한 아이로 협약이 무엇이고 비준하지 아니한 아이로 협약이 무엇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문자로 강단이 있었죠. 강단. 대한민국은 깡단 있게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로 협약 비준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깡단 있게. 그게 뭐다? 깡은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입니다. 단은 단결권, 단체 행동권에 관한 협약이죠.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건 했었죠. 승인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 그리고 민법, 법원으로 인정된다. 네 번째,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중에 여기 나오네요. 강제 근로에 관한 협약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올해 출제 유력합니다. 깡단 있게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자, 이거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 등이 그 성질, 내용이 행정기관 내무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제행 구속력이 없다. 행정 처리 규정에 불과한 거는 우리가 구속력이 없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의 여기 나오네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나오죠. 여기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왜? 비준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깡단 있게 비준하지 않은 것들은 법원성이 부정된다. 자, 3번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역시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 4번 단체법 자치규범이죠.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된다. 5번 노동조합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가 글자가 이제 화면에 전자칠판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가지고 올해 그 1회차 강의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PPT 화면이 조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회차 때부터 좀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네,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 한 20문제에서 21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다음 중 맞는 것은이 한 문제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출제자들이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맞는 문장을 뽑는 게 쉬워요? 맞는 문장 뽑는 게 쉽죠.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문제를 출제하는데 품을 줄이기 위해서 맞는 지문들을 일반적으로 뽑고 그리고 틀린 지문만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오답형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저기서 정답형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차별화 두기 위해서 모듈형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1번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4가지가 있는 거죠.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자치규범이죠. 법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답 나왔네요. 1번이 답입니다. 자,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또 나옵니다. 깡단 이거는 우리가 비준을 안 했으니까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노동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전원합체 판례죠. 판례도 역시 법원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4번 노동관계 범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해석이죠. 행정해석도 법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인자와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자치규범이죠. 법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답은 2번. 옳은 것은 답이 1번. 네, 눈에 좀 제가 안 들어요. 전자칠판이 생각보다 이게 와이드가 굉장히 넓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거 모두 고르시오. 우리나라가 비준한 거 모두 고르시오보다는요, 여러분들 깡단만 빼시면 돼요. 깡단. 자, 그래서 어떻게? 비준하지 않았죠. 틀리고요. 결사자의 단결권 비준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죠? 자, 이거 모듈형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모듈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번이 있는 게 몇 번인가요? 디귿, 리을, 미음. 예, 5번이네요. 5번. 5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ILO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횟수를 보면요, 16회죠. 예, 16회.
자, 16회. 그때는 좀 이런 지저분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들 나올 가능성은 많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기출문제라 제가 실어놨습니다. 자,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하여서 국제연맹의 산하단체로 창설되었다. 아, 저도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럽니다. 일단 통과. 자, 총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되며 정부 대표, 보세요. 정부 대표가 2인이고 노사 대표가 각 1인이네요. 이거 왠지 틀릴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죠? 정부는 2명이고 노사는 1명씩이래. 자, 3번. 헌장의 정신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의 확립이다. 이거는 뭐 그냥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얘는 제껴. 자, 그리고 4번. 총회에서 의결권은 정부 대표만 갖는다. 자, 지금 아이로 협약에서 중요한 자는 누구예요? 노동자죠. 그런데 의결권을 누가 갖는다? 정부 대표만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4번이 왠지 답일 것 같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달달 암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5번. 우리나라는 기본 협약 중 여기 나오죠. 강단. 결사의 자유는 우리가 단체 행동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아,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거 틀린 지문.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굳이 오답을 고르시면 2번까지는 가능하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4번인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6번. 노동법의 법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 무효가 된다. 자, 보세요. 취업규칙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근로계약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원의 경합이라고 들어보시죠. 하나의 사실관계에 그거를 규율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규범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 이게 법원의 경합 문제입니다. 자, 법원의 경합 문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사회법 우선 원칙, 두 번째가 신법 우선 원칙, 세 번째가 특별법 우선 원칙인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로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싹 지우시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뭐로 이해하시냐면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무조건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그 법률 관계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래 단계로, 야, 우리가 바쁘니까 너네가 좀 대신해, 넘겨주는 겁니다. 토스를 해줍니다. 근데 어떠한 권한을 줄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통로 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하는 여부를 볼 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봐요. 첫 번째는 명백하게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서 권한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상위법에 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상위법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하위법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죠. 그럼 다시 거꾸로 하위법이 아니라 상위법을 본다면 이 상위법의 기준은 하위법에 대해서 최소 한도의 규정을 둔 거죠. 즉 하위법보다 유리한 상위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자, 다만 이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불리한 경우는 하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 97조 규정이죠. 자, 2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 2번 노동부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는
재판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행정해석이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과는 충돌이 발생했네요. 법률과는 충돌. 이거를 법원은 경한 문제를 하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과 그리고 단체협약이 있을 때요, 일반적으로 상위법을 뭐로 본다? 단체협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근로인법 96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시면요, 5번은 이제 맨 하단까지 있어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프린트물 자료가 있으니까 걸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자, ILO 협약에 대해서 무조건 부여되는 게 아니죠. 비준한 ILO 협약에 대해서만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잠깐만, 이게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저도 좀 혼동되네요.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옳지 않는 것. 자, 옳지 않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체크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법원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죄송합니다. 이게 있네요.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때는 이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법원 간에 상위법과 하위법, 위계가 있어야 돼요. 위계가.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법률이죠. 그러면 이 법률은요, 법원의 위계에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되는 거죠. 즉, 이 법률은 이거는 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동의법 간에 있어서의 법원의 충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 원칙이 뭐가 적용된다?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 간의 충돌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제가 글씨가 좀 안 보여서 비준했다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씩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전자칠판 사이즈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제가 화면에 꽉 차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노동법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해외 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문제 보세요. 퇴직을 했네요. 퇴직할 당시의 인사 규정이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퇴직할 시점의 인사 규정이 A고요. 퇴직한 이후에 개정된 인사 규정이 B인데 B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던 근로자의 해외 연수 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의무 복무 기간은 개정된 인사 규정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게 적용된다. 자,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퇴사라면요, 퇴사하는 순간 모든 법률 관계는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퇴사 이후에 각종 규정 등이 유리하게 변경되었건 불리하게 변경되었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답은 옳지 않는 건 1번이네요. 자, 2번. 고위급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96조 제2항 규정이고요. 자, 3번. 근로기법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위임이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죠.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없다? 규정할 수 없다. 위임이 있어야 규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4번.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이나 예규 등이 그 성질,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행정에서 구속력이 없죠. 자, 5번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8번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그리고 근로계약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판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갑자기 글씨가 쭉 줄어들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창작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부르탈 대비해서 그 법원에서 문제되는 판례 문장들을 제가 좀 추렸습니다. 자, 1번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전제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예, 이거 판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해서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기타 특별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인사규정은 비록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적용되질 않습니다. 자, 왜 적용되지 않냐면 우리가 관계 법률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그 절차상의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비록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죠. 자,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신 판례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단순히 암기를 좀 해주세요. 취업규칙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여러분들 노조법 근기법 이게 4조인가? 한번 여러분들 법전 있으면 근기법 한 번만 좀 볼까요? 4조인지 5조인지 제가 조금 헷갈려서 4조네요. 근로조건 결정인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냥 어떤 방침적 규정, 훈시적 규정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판례가 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5번 한번 볼게요.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었어요. 자, 취업규칙은 지금 정당하게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이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OX. 이게 원래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를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취업규칙 변경하는 게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보다 절차가 더 강화돼요. 그래서 상위법으로 갈수록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그 절차가 강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변경을 하면 불리하게 변경된 상위법이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법 감정에.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 예외적으로서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최신 판례 내용이니까 이 5번 규정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권리입니다. 자, 근로권리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문제가 중복되는데요. 법전 보시면서 여러분들 법전이나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책이 있죠? 예,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지문만 조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32조를 한번 보시면은 근로권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근로권리는 32조는 근로권리와 국민의 근로 의무를 둘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규정하는 방식을 섞어놓으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일단 근로권리를 보시면요, 32조 제3항 내용입니다. 근로권리, 근로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합니다. 우리가 근로의 내용과 근로 내용, 그리고 근로 의무 내용, 조건, 기준, 자, 이런 것들 다 법률로 정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요. 이 항을 보시면은 근로의 의무와 내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다시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근로 의무의 그 내용 그리고 조건은 존엄성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이거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32조 1항을 볼게요. 자, 1항을 보시면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고용 증진에 노력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고용 증진 노력 의무가 있어요. 고용 증진 의무가 아니에요. 고용 증진의 노력 의무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고용 증진 노력 의무입니다. 고용 증진 의무가 아니에요. 됐죠? 자, 그리고 근로 권리는 우리가 추상적 권리지 구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고용 창출을 직접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 자,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적정임금의 경우도요, 보장 노력 의무입니다.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시행 의무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력 의무가 아니라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4항과 5항을 보시면요, 여자의 근로 그리고 연소자의 근로는 헌법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와 구별할게요. 첫 번째, 국가유공자 전벌군경입니다. 여러분들 가산제도 아시죠? 가산제도 시험 볼 때.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전벌군경의 경우는요, 가산제도를 생각하세요. 가산점을 주는 거 시험 볼 때.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특별한 무슨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일할 자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자, 그런데 34조를 한번 볼게요. 34조 5항을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장애자, 고령자, 기타 생활 능력이 부족한 자는 헌법에 따른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근로 권리는 틀린 문제가 없다. 근로 권리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의 보장이네요. 자, 고용 증진은 이거는 노력 의무죠. 이건 노력 의무. 그리고 최저임금은요, 이거는 시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있어요. 자, 2번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3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자, 근로조건이죠. 근로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4번 국가는 근로 의무죠. 여기서는 근로 의무예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은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뭐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자, 그리고 5번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헌법 32조 근로권리의 명시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여기 신체장애자네요. 신체장애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좀 필요한 자들이죠. 해서 특별보호도 아니고요. 근로기회에 우선적 기회 제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자, 이건 누가 된다? 이거는 국가유공자죠. 국가유공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자, 근로조건 기준. 근로 의무가 아니죠.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직접 시행해야 된다. 노력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헌법 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러 번 했죠. 자, 장애인 나오네요. 장애인. 자, 장애인은 우리가 헌법상의 어떤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었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특별한 보호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를 받지 않는다. 자, 이거는 관련 법조문이 뭐냐 하면 장애인의 근로가 아니라 이거는 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성. 자,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모성보호라는 어떤 특별한 법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2번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나온 법이 뭐다? 남녀고평법 내용이 있습니다. 자, 3번 연수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죠. 4번 국가유공자가 나오네요. 근로기회의 우선적 제공이죠.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직접 시행을 해야 되죠. 노력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헌법 32조에서 정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여러 번 나오죠. 예, 법률로 정한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직접 시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 의무는 뭐였죠? 노력 의무는 고용 증진 노력 의무, 적정임금 보장 노력 의무죠. 자, 3번 고령자네요. 고령자, 장애자 이분들은 뭐다? 법률이 정하는 보호를 받는다. 특별보호가 아닙니다. 자, 4번 여자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는다. 5번 근로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넘어가시고요. 헌법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있는 법이 뭐죠? 최저임금법이 있죠. 2번 여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근로권리의 내용과 조건,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권리의 내용과 조건이네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 이 문장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는 건 뭐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는 거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이죠. 근로 권리가 아니라 이게 뭐다? 근로 의무가 되는 거죠. 근로 의무.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요. 그래서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인지 근로 의무에 관한 내용인지 이 분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이게 서로 그 매칭이 다르다. 이거 여러분들 잘 틀리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연수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헌법상 근로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은 근로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국민 나오니까 하나 조금 더 할까요? 자, 우리가 근로권리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주체가 국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도 근로권리의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법원 어떻게 보고 있다? 근로권리를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그리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사유권적 기본권 성격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이고 외국인도 인간이고 따라서 외국인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서의 근로권리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근거하여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기왕이 제공한 근로 제공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 이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2번 지문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3번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준수 보장 청구권. 자, 직장 준수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권리로서 도출이 된다? 자, 우리가 근로권리는 구체적 권리예요, 추상적 권리예요? 근로권리는 우리가 추상적 권리입니다. 근데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뭐예요? 내 일자리 보장해줘.
내 일자리 보장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줘. 이걸 국가에 대해서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업급여하고 이런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적정 임금. 이건 뭐죠? 노력 의무입니다. 시행 의무가 아니라는 거. 국가 유공자, 또 나옵니다. 국가 유공자는 법률의 전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하나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32조 근로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은 근로권리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국가유공자 여러 번 나옵니다. 국가유공자는 법률의 전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이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체성이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할 환경의 권리는 인정되고 있고요. 자, 5번.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 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노동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갑자기 글씨가 짝 적어지니까 좀 가까이 가서 헌법 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간 존엄에 상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왜요? 근로권리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입법 재량에 따라서 법률로서 만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이므로.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로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자, 3번. 근로권리는 일할 환경,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할 환경의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 외국인의 근로자에게도 근로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아니죠. 일할 환경의 권리. 자, 이거는 우리가 사회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도 동시에 갖는 거죠. 근데 이 자유권은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입니다. 근데 외국인도 사람이죠. 인간이죠. 자, 따라서 사회권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권적 성격은 부정될 수밖에 없지만 외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갖는 자유권의 성격은 인정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 일할 환경의 권리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 자, 4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있고요. 4번. 해고해고는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해고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의 형성 여지가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여러분들 차후에 직업안정법 영역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건데요. 이러한 근로자 공급 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 강제 근로, 인권 침해, 저투명인가 되겠습니다. 인신 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가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볼 수가 없다. 자, 판례 문장 연락인데요.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돼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허가받지 않은 자들이 나도 근로자 공급 사업 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하게 막냐?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다? 아니다. 그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내용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적으로 여러분들 법조문 내용보다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판례 내용이 좀 1차에서 보기에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 정도로만 제가 좀 구성을 했어요. 자,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인데요. 여기 친절하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근계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 불문하죠.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근로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는데, 관련된 내용 제가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직업 종류 불문합니다. 고유 형태 불문하고요. 그리고 고유 형태 불문하고, 그리고 고용, 직종 불문합니다. 자, 또 우리가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임금 목적은 빼고, 자, 그리고 이때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적법한 사업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해줘요. 왜? 우리가 불법으로 취업해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임금 안 줘도 돼요? 임금 줘야 되죠. 우리가 비록 불법적인 사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제공을 한 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개소성 여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와 구분해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 제공 유무를 묻지 않죠.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 제공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지문 한번 보시면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리, 비영리 불문한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근로 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임금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근로자가 아니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 제공은 육체적, 정치적 활동 다 포함하고 있고요. 자, 4번 근로 제공과 임금 사이에는 대가 관계, 근로 제공의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자, 5번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므로 재택근무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근무 장소도 불문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죠.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이다. 자, 이 중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쉽게 부재산 아니 된다는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문장이 긴데요.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뭐로 한다? 사용 종속관계 유무로 판단하죠. 근데 이 사용 종속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기준이 크게 5가지가 있죠. 두 문자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종사 보강기, 그래서 종속 노동성, 그리고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돼야 되고, 그리고 종속 보수 근로대가성, 그리고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그리고 기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속성 판단 징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징표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기소장이라 했었죠. 기소장. 그래서 첫 번째, 기본급, 고정급이 저인지 여부. 자,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자,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여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차적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복무규율 규정 여부, 복무규율 적용 여부. 이것도 역시 부차적 요소로서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그리고 복무규율 적용을 받고 있는 여부. 자, 우리가 복무규정 적용 여부, 이것도 우리가 뭐죠? 부차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이거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판례에서는 우리가 기소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니까 1번도 일단은 제가 문제 이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1번은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끊어 읽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끊어 읽질 않았네요. 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부차적 요소가 아니에요. 부차적 요소가 되는 거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바꾸는 여부, 이것만이 부차적 요소가 돼요. 제가 이거 정답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1번은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이 업무 내용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는 그 정답 정정해 주세요.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자, 4번,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자, 5번이 조금 안 보이는데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해서 답이 5번이죠. 기소장은 부차적 요소입니다. 자, 3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법 조문 개념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또는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주는 오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너. 그래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경영 담당자는 CEO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또는 행동하는 자는 중간관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관리자는 근로자도 되지만 자기를 지휘감독을 하는 상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갖지만 자기보다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성도 인정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네요. 자, 이거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로서 사용과 다를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고력 문제라고 하죠. 사고력 문제. 그래서 단순히 OS를 찾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문제 또는 추리형 문제를 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직접 근로계약서에 법적 책임을 지는 사인을 하는 자, 사업주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사용자 개념은 누가 들어가죠?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달라요. 자, 2번. 사용자 개념 중에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그리고 일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으로서 중간관리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4번.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자, 그러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일정액 이상을 보장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2차 공부하신 분들도 이 4번의 법조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임금을 줄 때는요,
시간급으로 줄 수가 있죠. 성과급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뭐 시간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 금액을 줍니다. 근데 이게 형식상으로는 도급인데 실질은 근로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완성을 하려면요, 최소한 8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도급 금액을 최소한 8시간치의 시급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도급 금액을 4시간 도급 금액으로 줍니다.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용자는 도급에 준하는 제도로서 임금을 도급이나 그 밖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장한다? 그 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급에 맞춰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 이상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자, 5번.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문장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2차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그리고 재수업 들어가신 분들은 1.5차로서 배운 게 있죠. 뭐가 있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인 근로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그 제3자와 그리고 원고용주 사이에 도급계약을 지금 체결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고용주가 독자성과 독립성을 결하여서 제3자의 노무대행 경영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도 제3자이고 임금을 제공하는 자도 제3자여서 피고용인과 그리고 도급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말이 좀 꼬였네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피고용인의 사용자를 누로 본다? 원고용주가 아닌 제3자로 본다. 자, 판례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그냥 좀 통과하셔도 무방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인데요. 자, 1번 이렇게 볼까요? 이것도 우리 간단하게 법조문부터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몇 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죠?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않는 사업장. 그게 뭐다? 오로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 이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는데 이때 5인 이상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즉 정규직 5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업장을 봤을 때 상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시의 개념은 우리가 상태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의 개념을 볼 때는 우리가 그 상시적으로 본다는 개념은 상태니까 평균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 평균 개념으로 들어갈 때 카운팅 되는 근로자, 카운팅 안 되는 근로자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카운팅 되는 근로자 중에 누가 있다? 일용직 근로자. 카운팅이 안 되는 건 파견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카운팅이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산정할 때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적용되지만 파견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자에는 근기법이 전면 적용되는데 5인이 안 되는 우리가 4인 이하 사업장, 여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빈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PPT로
종이로 보다가 종이를 찾으니까 제가 좀 페이지를 좀 넘길게요. 자, 여러분들 14페이지 그 해설을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자, 해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그래서 적용되는 규정은 우리가 사업장 규모 불문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노동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이 너무나도 영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장 보호를 위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일단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업수당입니다. 자, 휴업수당이 뭐였죠? 공부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일정 부분 해야 돼요. 휴업수당은 사용자 규칙 사유로서 지금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휴업수당은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줘요. 영세사업장은 감당 못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일을 8시간, 일주 40시간인데요. 우리가 영세사업장은 열심히 사업장 돌려야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영세사업장 적용 안 됩니다. 가산임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주어진 약속한 시간보다 좀 더 일했다고 가산수당 주면 영세사업장은 그냥 사업장 안 돌리고 말죠. 그러니까 가산임금도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연차유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우리가 월차 휴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형 휴가를 전제로 했을 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이 돼야 되죠. 1년간 8할 이상 개근했을 때 연차휴가를 줍니다. 자, 영세사업자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매번 바뀌어요.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 자, 생리휴가는요, 여성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그 1일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데요. 무급으로 휴가를 받다 보니까 돈을 안 받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사업장은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거죠. 영세사업장은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용 안 됩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징계 등의 금지. 즉, 우리가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사업장 사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우리 너무 지금 적자인데 언제까지만 그만두고 좀 나오지 마세요.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 사유 불문합니다. 자, 다만 해고 사유는 불문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시에 일자를 잃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해고에 관련돼서 다 적용 안 되지만 해고 예고만큼은 영세사업장도 적용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해고 사유 서면 통지도 역시 적용되지 않죠. 부당요구 구제 신청,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되는 규정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시간 관계상 좀 통과를 할게요. 자, 적용되지 않는 규정 두 문자 한번 칠게요. 휴업수당의 업 동그라미, 법정 근로시간의 시 동그라미, 가산임금의 가 동그라미, 연차 유급휴가의 연 동그라미, 생리휴가의 생 동그라미, 취업규칙의 취 동그라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이 동그라미. 자,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의 구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고요. 거기다가 두 문자 씁니다.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자, 제가 썰렁한 두 문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암기하세요. 자, 여러분들 수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제 학문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험생, 연구생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한 번쯤 취합니다. 취하면 이제 어떻게 하죠? 가끔씩 신림동에서 고성방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시가 돋습니다. 가시업. 아셨죠?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입니다. 자, 복수 한번 할까요? 자, 연이 뭐였죠? 연이 연차휴가 적용 안 됩니다. 구는 해고구제 신청 안 됩니다. 생은 생리휴가 적용 안 되고요. 이는
해고 사유, 해고 이유 없는 그 해고 제한 역시 적용 안 됩니다. 취업규칙 적용되지 않고요. 가산임금 적용되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 적용되지 않고 휴업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나머지 이제 문제 빠르게 검토합니다. 자, 1번 이거 옳지 않는 것인데요. 1번 동거하는 친족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이 있어서 일용 근로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 현실 그리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자, 4번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 불문하고요.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 가산임금 사유죠. 자, 이거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근로인법을 적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자,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인법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자, 틀린 지문이고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인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상태죠. 봤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기법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사 사유인에 대해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 근로자만을 계산하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 일용 근로자 제외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 제외하지 않고 제외되는 자는 파견 근로자만이 제외가 되고 있죠. 3번 근로기준법의 적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해 사업이 일에 그치거나 사업기간이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근기법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계속성 여부 불문합니다. 근기법 적용이 됩니다. 자,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 이 경우도 근로인법 적용이 되고 있죠. 근기법 제11조입니다. 자, 3번 종교단체는 헌법상 종교 자유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종교단체 여부 이런 거 다 불문합니다. 자, 4번 근기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판단 시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 근로자. 자, 일용 근로자도 우리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5번 문장은 제가 안 보이네요. 5번 문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 경우에 근기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되죠. 아마 추론했을 때 적용된다라고 났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근기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연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가 안 된다고 했었죠? 포함되지 않는 자는 파견 근로자만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럼 파견 근로자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파견 근로자. 그래서 이 경우에 답은 3번이 되고 있고요. 5번 근기법 적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국내에 본사가 있고 지금 본사가 어디 있어요? 본사가 국내에 있네요. 다만 가끔씩 출장을 가거나 거기에 지점이 되어서 파견을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불가한 경우, 자,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국내법이 적용돼요? 아니면은 국외법이 적용돼요? 지금 우리나라 본사에 있으면서 간간에 한 번씩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고 있고요. 자, 2번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휴업을 했네요. 휴업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되죠. 자, 근로자는 근기법 제40조 휴업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적용 제외입니다. 자, 3번 교회 산하 유치원. 자, 이 유치원이 교회 산하건 아니건 여기에 근무하는 자들은 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 경우에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 대상입니다. 4번 사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자, 이런 자를 뭐라고 하죠?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죠. 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4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주휴일 적용 안 됩니다.
메모하세요. 주휴일 적용 안 돼요. 자, 두 번째, 연차휴가 적용 안 됩니다. 연차휴가 적용 안 되고요. 세 번째, 퇴직금 적용 안 됩니다. 퇴직금 적용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기간제법 적용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자, 5번 아파트 자치 운영회 같은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있고요. 6번 근로기준법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 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그 이제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것. 자, 이게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두 문자로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이랬죠. 자, 휴업수당. 이거는 지금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것.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는 규정을 찾으라는 거죠. 영세 사업장 보호. 그래서 휴업, 가시업 할 때 휴업. 자,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자, 출산 전후 휴가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애 하나 나면은 뭐 지금 지방에서는 뭐 이자 면제까지 해가지고 1억 원의 어떤 급여를 1억 원의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국가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출산휴가. 자, 이거는 영세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 이거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해고해고 수당.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가산수당. 자,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기역, 휴업 보상, 구제이익, 가산임금. 답이 3개인데 여기 예문은 2개로밖에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디귿, 미음 요게 있네요. 디귿, 미음. 뭐 기역, 디귿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당시에 잘 낸 거 안 낸 거예요. 잘 못 낸 거죠. 정답은 3개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입니다. 자, 7번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법 규정을 모두 적용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다 전면 적용되니까 이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자, 근로자에게 중간 착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리고 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자, 우리가 단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은 영세 사업자에게 우리가 알바생들이 더 많겠죠. 알바생들이 영세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자, 디귿 근로기준법 전차금 상계 금지. 이 전차 상계 금지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 못 갚으면은 빌려준 돈에서 임금을 안 주고 계속 까는 거예요. 까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어떤 경제생활 안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적용을 시켜주고요. 자, 리을번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휴가. 이거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죠.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근로기준법 72조 갱내 근로금지. 자, 이것도 이것도 이제 근로자 분리에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거. 전체 적용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2개로만 볼까요? 요거 기역번하고 디귿번 요렇게만. 이게 아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걸 못 찾아가지고 밑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보니까 2개밖에 안 보여. 앞에 보니까 2개밖에 안 보여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2개를 좀 찾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거. 자,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거죠. 영세 사업자 보호하는 것. 자, 그 영세 사업자 보호하는 것은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자, 그러시면 일단 답부터 취하면요.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겠네요. 자, 우리가 선거,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지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서울시장 뽑는 거 중요하죠.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우리가 근로계약서는 영세사업장도 적용하고 있고요. 전차금 상계 금지. 자, 우리가 돈 빌려준 거 안 갚는다고 임금 안 줘버린다. 그러면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휴게.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도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시간을 일정 부분 4시간 일을 하면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돼요.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10분 쉬시고 2교시 때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